저와 제 여동생은 함께 대학을 졸업했지만 등록금은 동생 것만 지원받았습니다. 그 애는 자격이 있어. 넌 아니야.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부모님은 졸업식에 오셔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제가 한 일을 보고는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24이고 A사에서 물류를 담당합니다. 국제 공급업체 지연, 계약 위반, 그리고 대부분 제가 침묵 속에 이끄는 팀 미팅을 조율하죠. 행동이 보고서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니까요. 대학 지원할 때만 해도 동생과 같은 졸업반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반을 했고 부모님은 그걸 영재성의 증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높은 학점을 유지했고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동생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는데도요.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제 것이 먼저였지만 부모님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잘했네, 다은아, 라고만 하시고는 저더러 저녁상 차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10분쯤 뒤 동생 세린이가 같은 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들어오자 부모님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사이다를 터뜨리며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고 하셨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어야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공평함을 믿었습니다. 2주 후 저녁 식사 중 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이 순간을 수년간 준비해왔다며 세린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할 거라고 하셨죠. 세린이 가장 명확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래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엄마는 넌 항상 자립심이 강했잖아, 다은아.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방에 들어가 장학금 2개와 집에서 20분 거리의 심야 식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졸업식 날은 동생의 날이어야 했죠. 부모님은 일찍 오셔서 꽃을 들고 동생과 사진을 찍으셨고 저를 무시하다가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리자 어쩔 수 없이 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침착함으로 단상에 섰고 부모님이 저를 무시할 때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연설의 첫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 애는 자격이 있어. 넌 아니야. 그러자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부모님을 쳐다봤죠. 저는 매 학기 일했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했고 반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장님은 시상식 직전에야 저에게 상에 대해 말씀하셨죠. 이 상의 첫 수상자가 될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걸. 엄마의 미소는 총장님이 제가 학교 최고 학업상을 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사라졌고 가족의 지원 없이 이뤄낸 성취라는 말에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프로그램을 보는 척했습니다. 세린은 얼어붙었고 박수를 멈춘 채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해주길, 말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들이 한 일을 알았으니까요. 식이 끝난 뒤 교수님, 동기,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를 둘러싸고 사업, 취업, 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다가오지 않아도 제 말이 꼭 들리길 바랐으니까요. 세린은 부모님이 출구 근처에서 가족 친구와 바쁜 척하는 동안 다가와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고 저는 말했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빌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은 아무 일 없던 척했지만 이제 아무도 동생의 전공이나 논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은아, 어떻게 해냈어? 라고만 물었으니까요. 디저트가 나올 때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건 세린의 축하 자리가 아니었고 부모님은 앞으로 몇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저를 응원한 척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 앞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쓸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고 저는 잠시 멈춰서 언제부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건 편애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였어요. 큰일이 아니라 부모님이 세린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당연하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한 일은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할 때부터였습니다. 8살 때 저는 헌책을 받았고 세린은 이름이 새겨진 새 과학실험 키트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세린이 재능을 탐구할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가 왜 같은 걸 받지 못하냐고 묻자 예술은 미래가 아니니 실용적인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0살 무렵에는 학교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조별과제 리더로 뽑혀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게 됐어요. 부모님은 한 번도 오신 적 없고 박수도 쳐주지 않았고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반면 세린의 모든 성취는 가족 행사였고 사진과 포장 음식을 곁들인 축하가 따랐습니다. 중학생 때는 여름에 강아지 산책 사업을 해서 숙제용 태블릿을 사고 싶다고 아빠에게 말했지만 아빠는 시간 낭비 같다고 했고 곧바로 세린에게 로봇 캠프에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 캠프비는 제가 여름 내내 벌 돈보다 많았죠.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이미 무언가를 원하면 내가 직접 얻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2번 학교 가기 전에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베이비시터 일을 추가했다. 비록 지쳤지만 내 핸드폰 요금과 모든 학용품을 스스로 마련할 만큼은 벌었다. 부모님은 내가 돈을 어디서 버는지, 어떻게 모든 걸 병행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세린이의 비교과 활동을 위한 대학 준비 서류를 작성하고 시험 준비 과외를 조직하느라 바빴고 나에게는 부업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만 했다. 내가 엄마에게 조기 대학 입학을 지원한다고 말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세린이의 에세이를 편집하느라 바쁘다며 영어 선생님께 부탁하라고 했다. 내가 정말 영어 선생님께 부탁했더니 선생님은 내 글을 전에 읽어봤잖아, 다은아.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글을 실제로 읽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말했다. 11학년 때 나는 식당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완전히 처음부터 만든 제안서로 지역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경제 선생님이 집에 전화해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와, 그렇구나. 세린이도 이번 주말에 모에 온 행사가 있어 라고만 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에 조용히 있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시도할 때마다 그들은 기준을 바꾸거나 내가 상상하는 거라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고 했다. 세린은 항상 그들의 투자 대상이었고 나는 예비 플랜,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 돈을 쏟는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길 기대하는 존재였다. 세린이 16이 되던 해, 그들은 안전하고 반짝거리는 보험이 다 된 차를 사줬다. 나는 여전히 지퍼가 고장 난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탔고 그 이유를 묻자 아빠는 당연하지. 세린이 갈 곳이 더 많잖아 라고 했다. 나는 1년 동안 쪼개서 일하고 철저히 예산을 짜서 모은 돈으로 중고차를 샀지만 그들은 나에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학교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경고했고 자동차 보험은 독립이 인격을 만든다. 며 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나를 위해 꾸준히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꼭 전화를 걸어 먼저 내 안부를 물었고 세린이 이야기는 나중이었다. 내가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놀랍지 않다고 할 때 할머니는 나는 항상 그들이 널 과소평가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대출에 공동 서명해주겠다고 주저없이 약속하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그들이 너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름뿐이라도 라고 하셨다.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예스 라고 해줬다. 세린이 이미 다 받은 뒤나 모두가 자기 몫을 챙긴 뒤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였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시간을 일했고 지원비가 없는 모든 장학금에 지원했다. 고3이 끝날 무렵 나는 보조금과 대출,
세 가지 일자리를 합쳐 한 푼도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마련했다. 이사할 때도 짐이나 가구나 아무것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그들이 세린을 새 침구와 미니 냉장고로 가득 찬 SUV에 태워 캠퍼스에 데려다 줄 때 나는 이미 캠퍼스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온라인으로 만난 2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숨 쉴 틈도 없는 일정으로 지내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된 순간부터 차이는 명확했다. 세린이 파티에 가고 무료 피자를 주는 동아리에 가입하는 동안 나는 5시에 일어나 통학길에 공부하고 강의 후에는 8시간씩 일했다. 실패는 나에게 선택지가 아니었다. 안전망도 예비 플랜도 뜻밖의 우편으로 오는 수표도 없었다. 처음 내 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났을 때 나는 직접 긴급 출동을 불렀고 라디에이터를 고치느라 식비의 절반을 썼다. 집에 전화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세린은 한 과목에서 낙제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힘들어했지만 나는 4.0 평점, 캠퍼스 일자리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내 이름을 아는 교수 명단이 늘어났다. 부모님은 한 번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유니버서티 A에 합격했다는 편지를 받은 날, 나는 빵집 알바 끝나고 주차장에서 봉투를 열었고 제일 먼저 할머니께 전화했다. 할머니는 아무도 축하하지 않아도 기뻐해 주실 걸 알았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다른 데서 듣기 전에 부모님께 말해라 라고 하셨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저 유니버서티 A 경영학 트랙에 합격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빠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좋아, 대출 옵션 알아봐 라고 했고 엄마는 그냥 내가 평범한 시험에 통과했다고 말한 것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15분 뒤 세린이 비슷한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오며 마치 당연히 자기 것인 걸 이긴 것처럼 소리쳤고 아빠는 바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엄마는 세린을 안아줬으며 누군가는 사이다 병을 땄다. 나는 내 성취가 소음 속에 묻히는 걸 가만히 바라봤다. 다음 날 왜 반응이 달랐냐고 묻자 엄마는 너는 언니, 누나, 니까 당연히 기대했지 라고 했고 아빠는 경쟁이 아니야, 다은아. 점수 따지지 마 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선호하는 쪽의 숫자가 불리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는데 처음엔 심각한 얘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저 등록금에 관한 발표라는 걸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세린이 어릴 때부터 저축을 해왔고 2명 모두를 도와주고 싶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으며 세린에게는 장기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저를 도와줄 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라고 물었고 아빠는 넌 항상 혼자 잘 해냈잖아 라고 말했다. 마치 그게 칭찬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년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온 결과라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나 내 방으로 갔다. 그리고 장학금 5개를 더 신청하고 지도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커피숍에서 근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그들이 나에게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할 생각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 대출 보증을 서주셨고 신용 걱정은 하지 말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직접 은행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셨다. 내가 전화로 울면서 그 짐을 할머니께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자 할머니는 넌 짐이 아니야. 그들이 짐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세린이 엄마와 함께 기숙사 쇼핑을 하던 날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3명의 여자애들과 시내 교통라인 근처의 쉐어하우스를 서브리스하기로 하고 월세와 식비 예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캠퍼스 기숙사는 내 형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사 날짜를 앞당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태워주거나 작별 저녁 식사 같은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짐 싸는 걸 도와줄까 물었을 때 나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세린은 기숙사 방에 줄 조명과 새 친구를 꾸민 사진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캡션과 함께 온라인에 올렸고
나는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고 쉐어하우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주말과 평일 아침에 일하면 내 몫의 월세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캠퍼스 카페에서 일했고, 그 외에도 온라인에서 찾은 소규모 업체들의 이메일 카피와 엑셀 작업을 도와주는 프리랜스 일로 전기세를 겨우 냈다. 교수님들은 내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질문을 많이 하고, 과제를 일찍 제출하며, 실제 고객과 일한 경험에서 나온 실전 사례를 논문에 인용하는 것을 보고 일찍부터 알아보셨다. 1학기 중반, 마케팅 교수님이 수업 후 나를 불러 너는 스스로 뭔가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너는 배워서 얻을 수 없는 압박감을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미 조용히 몇몇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교수님은 다음 주에 사무실로 러프 플랜을 가져오면 도와주겠다고 하시며 너 같은 학생은 흔치 않다고 하셨다. 1학년 첫 해에는 사업을 작게 유지했다. 이메일 마케팅과 일정 관리로 3명의 고객만 맡았지만 카페 일보다 수입이 좋아서 근무를 2번 줄이고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는 내 미래와 맞는 과목 공부에 집중했다. 중간고사쯤 세린이 전화해서 수업이 너무 어렵고 교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내가 시간 관리 팁을 주려 하자 세린은 넌 몰라. 내가 하는 일 다 저글링 할 필요 없잖아 라고 말했다. 웃기면서도 슬픈 말이었다. 나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에너지가 아까웠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세린의 문자에도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우리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세린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학기 말, 나는 학장 명단에 올랐고 소개로 새로운 고객을 얻었으며 대출금을 쓰지 않고도 봄학기 교재를 살 만큼 저축했다. 집에 전화해 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 음성 메시지만 남겼고 그들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카드에 $20를 붙여보내며 많진 않지만 내 목이야 라는 쪽지를 남기셨다. 나는 그 쪽지를 책상 위에 붙였다. 수년간 부모님에게 들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였으니까. 겨울 방학에는 교통비가 없어 시내에 남았다. 또 한 번 세린의 성적은 변명되고 내 성적은 무시되는 가족 식사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에 내 부업을 위한 LLC와 세금 옵션을 조사했다. 새 학기가 시작할 때쯤 나는 포트폴리오와 사업자명, 반복적으로 일하는 고객을 확보해 카페 근무를 완전히 그만둘 수 있었다. 할머니께 그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모님께 사업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봄 학기에는 비즈니스 전략 조별 과제에서 한 멤버가 지역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게 이메일 캠페인 정리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도와줬고 그는 내 시급의 2배를 주었으며 한 달 안에 2명을 더 소개해줬다. 나는 학생 프로필에 프리랜서 디지털 지원을 추가하고 무료 템플릿으로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으며 3곳의 학생 비즈니스 포럼에 내 서비스를 올렸다. 몇 주 만에 지역 상점과 학생 창업팀에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업 케이스 스터디를 검토하던 중 교수님이 나를 따로 불러 지난달 컴퍼니 B의 온라인 가입자를 3배로 늘려준 다은 학생이 너야? 라고 물으셨다. 내가 맞다고 하자 교수님은 웃으며 계속 그렇게 해. 실제 성과가 있으면 이론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셨다. 저는 클라이언트 업무와 행정 유지 관리를 합쳐 주당 평균 15시간을 일했고 여전히 4.0 학점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그 자유는 새로웠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여름 인턴십 지원을 멈추고 대신 제 사업 확장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3명의 파트타임 학생 계약직을 고용해서 수익금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저는 더 큰 계정과 전략 패키지 구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학과 모임에 저를 초대하셨고
다른 교수님이 저를 방문한 동문에게 소개하면서 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동문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다면 컴퍼니 C에 아는 사람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도 그렇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곧 채용할 예정이니 경험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아직 과제 제출하는 학생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시작될 때 저는 독립된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벌었고 부동산 클라이언트와 분기별 유치 계약을 맺어 받은 현금으로 오래된 차를 바꿨습니다. 할머니께 첫 월세 수표를 보냈는데 할머니는 현금화하지 않고 이걸로 말도 안 되는데 쓰세요 라는 쪽지만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전화하셔서 다은아, 널 과소평가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고 세리는 스트레스, 중간고사, 주말 파티에 대해 계속 SNS에 올렸으며 저에게 직접 연락한 유일한 순간은 마감 전날 시작한 리포트 교정을 부탁할 때뿐이었습니다. 저는 도와줬지만 이제는 문법을 고쳐주지 않고 구조만 짚어주며 본인이 직접 하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책임이 나에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린이 B를 받았을 때 몇 군데 놓쳤네 라고 문자를 보냈고 저는 난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어. 넌 그냥 그걸 얻을 자격이 없었던 거야 라고 썼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학기 중반 한 교수님이 저를 창업 수업에 게스트로 초대해 전일제로 등록하면서 어떻게 디지털 사업을 확장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셨고 수업이 끝난 뒤 3명의 학생이 채용 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경영학과에서 업계 잡지와 컴퍼니 D가 후원하는 전국 혁신 쇼케이스에 저를 후보로 추천했고 $5만 달러의 상금과 언론 보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서에는 3년치 재무 기록, 성장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면 발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다음 3주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10분짜리 발표를 연습하며 만족한 고객들의 추천서를 모았습니다. 3명은 마지막 라운드에 직접 와서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제가 자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을 때만 신경 쓸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린이 지역의원실 무급 인턴십 지원 소식을 올렸을 때 저는 좋아요만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발표는 졸업 한 달 전 세린의 소로리티 갈라와 같은 주말에 잡혔고 부모님은 그 행사에 참석하려고 비행기로 오셔서 집을 빌렸지만 저에게는 방이 필요한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출장에서 쌓은 포인트로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컨퍼런스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하지 않았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모든 질문에 명확히 답했고 실제 데이터를 인용했으며 연습하지 않았지만 진실임을 아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수상자가 발표됐고 제 이름이 1등 비즈니스 혁신상 이란 자격증에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흥분하지 않고 준비됐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진을 할머니께 보내자 할머니는 5장만 보내줘. 널 의심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액자에 넣어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3곳의 회사에서 제안 고려 여부를 묻는 이메일이 왔고 리크루터에게서 링크드인 메시지가 왔으며 학장님이 대학 신문 인터뷰를 위해 만나자고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같은 주말에 세린의 갈라 드레스 사진에는 좋아요를 눌렀더군요. 저에겐 아무 말도,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졸업 2주 전, 세린이 예고 없이 제 아파트 앞에 나타나 쪽지 폴더를 들고 잠도 못 잔 듯 깜박거리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기말 세미나에서 낙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졸업 논문이 부적절한 방법론으로 지적받았고 지도교수가 3주 안에 고치라고 했으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쓰지 않으면 졸업식에 못 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녀를 들여보내 앉히고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해 거짓말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지난 4년간 대충대충 지내온 걸 모르는 척할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세리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적도 없고 핵심 자료도 읽지 않았으며 단체 채팅과 인터넷 요약에만 의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그녀는 단순히 뒤처진 게 아니라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3주 동안 격일로 만나야 할 거라고,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그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이름이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졸업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내 탓으로 돌릴 걸 알았으니까. 처음 몇 번의 세션은 끔찍했다. 내가 전체 단락을 다시 쓰라고 하면 그녀는 반항했고 읽기 과제에 대해 불평했으며 한 번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고까지 말해서 내가 그녀가 시선을 돌릴 때까지 빤히 쳐다봤다. 나는 소리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다. 그냥 계속 과제를 내주고 구조를 고쳐주고 마감일을 주고 모든 참고문헌을 손으로 직접 쓰게 해서 마침내 책임감이 뭔지 느끼게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해? 내 일, 성적, 이것까지 라고 묻길래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라고 말하고 계속 타이핑했다. 둘째 주가 되자 뭔가 달라졌다. 그녀는 시간 맞춰 오기 시작했고 자기 노트를 가져왔고 시키지 않아도 읽은 자료를 인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학업 기준에 맞는 수정본을 내밀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시작이네 라고 했고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비꼼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제출 3일 전 그녀는 문장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고 해도 과거가 달라지진 않지만 이제라도 아무 일 없던 척 그만두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제출 전날 밤 그녀는 확인 메일 사진과 함께 너 없었으면 못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이제 너도 내게 신세진 거야 라고 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한편 나는 내 준비를 해야 했다. 학장이 졸업식에서 경영대 대표 연설을 하게 됐다고 이메일을 보냈고 대회 수상 관련 보도자료를 마무리 중이라고 했으며 총장도 여러 깜짝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 이메일을 할머니께 전달했고 할머니는 나 일찍 갈 거야. 앞줄 아니면 난리 난다. 라고 하셨다. 부모님은 세린이의 큰 날에 갈 거야. 다들 보길 기대해. 라는 단체 메시지 한 번 외에는 참석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졸업 전날 밤 세린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포장 음식과 감사 카드를 가져왔다. 카드를 열어보니 내가 내게 진짜 노력이 뭔지 보여줬어.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은 아직도 몰라. 알지? 라고 말했고 나는 강제로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모를 거야 라고 했다. 더 이상 말은 없었다. 졸업식 날이 왔다. 세리는 내 앞에서 입장했고 나는 앞주에 꽃과 카메라를 들고 앉아있는 부모님이 세린만 인생의 이정표를 넘는 것처럼 손을 흔드는 걸 봤다. 그들이 곧 충격을 받을 줄도 모르고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을 차례가 됐을 때 뒤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할머니였다. 그제야 부모님이 내 쪽을 보고 내 어깨띠와 수상 메달, 졸업 우등표창을 알아봤다. 학위 수여 후 총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 이제 회복력, 탁월함, 혁신을 상징하는 학생을 소개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엄마의 박수 치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경영대에서 최고 학점으로 졸업했고 재학 중 6자리 수익의 회사를 세웠으며
우리 대학을 대표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족의 지원 한 푼 없이 이뤘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수가 점점 커질 때 나는 고개를 돌려 부모님과 눈을 맞췄다. 아빠는 눈을 깜박이며 시선을 피했고 엄마는 턱이 굳어졌다. 세리는 천천히 박수를 쳤고 그 표정은 나만이 읽을 수 있었다. 총장은 그 탁월함과 결단력, 영향력을 인정하여 우리 경영대 수석 졸업생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단상에 올랐다. 군중의 박수가 내 가슴에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이 확인되는 듯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격이 있다. 당신들은 아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 들었던 말, 누군가의 꿈은 지원할 가치가 있고 내 꿈은 그저 버텨야 할 가치밖에 없다고 했던 그 말, 그걸 들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머지는 흐릿했다. 사람들이 일어섰고 울었고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그대로였다. 나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식이 끝나자마자 나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악수하려고 줄을 섰고 교수님들은 나를 안아주었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동기들이 어떻게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었는지 물었다. 나는 집중하려 했지만 억지 미소를 짓고 한쪽에 서 있는 부모님을 계속 지켜봤다. 세린이 제일 먼저 와서 예상보다 꽉 안아주며 속삭였다. 부모님은 정말 몰랐어. 다은. 나도 그 정도로 모르는 줄 몰랐어. 나는 그들이 몰랐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기로 선택한 게 문제였지. 라고 답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학장이 나를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여성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전국 최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이사 인사 담당자였고 대회 때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지켜봤어요. 꼭 저희 제안을 받아줬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와 악수를 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그녀가 기본 연봉이 6자리 숫자고 필요하다면 이사 지원도 있지만 듣자 하니 내가 별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 라고 덧붙였을 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자리를 뜨고 나서야 부모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머뭇거리며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아버지가 마침내 앞으로 나와 이건 예상 밖이네 라며 눈에는 웃음이 없는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 고 덧붙였고 나는 언제든 물어보기만 했으면 됐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오늘 저녁 렌트한 집에서 저녁 먹을 거야? 가족들 다 오니까 내가 와주면 정말 의미 있을 거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미 약속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세린이 내 옆에 서서 나는 다은이랑 갈 거야. 라고 했고 그때 부모님은 얼어붙었다. 아마도 그들이 가장 아끼던 딸이 이제는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따지지 않았다. 그저 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른 질문 없이 자리를 떴다.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캠퍼스를 나왔다. 할머니는 내 추천서를 써준 교수님들, 내가 멘토링했던 동급생들, 그리고 한때 내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학점 유지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재정지원실 직원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하셨다. 그날 오후 경영대학 리셉션에서 사람들은 할머니와도 직접 악수하고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같은 말을 건네기 위해 줄을 섰다. 나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학과장은 나에게 뛰어난 기업가적 영향력에 대한 상패를 건네며 다음 호 비즈니스 탤런트 매거진에 내가 실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때 세리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동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는 이제 내가 한 일을 알았으니 그들이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할 거다 라고 속삭였고 나는 이미 그러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혹시 마음이 바뀌면 6시에 저녁 먹자. 아빠가 정말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한다. 라는 문자가 왔다. 나는 그걸 세린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한참 바라보다가 갈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같이 가면 가지 라고 말했다. 우리가 렌트한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대화가 멈췄고 그들의 표정은 우리가 올 거라고는, 특히 둘이 함께 내 조건으로 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었다. 삼촌 지환이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내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제국을 세웠다던데 라고 했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모 유린이 왜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 라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대화를 세린의 논문과 미래 계획 쪽으로 돌리려 했지만 누군가 학교에서 다은이 일하면서 공부도 병행하며 사업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다른 길을 간 것뿐이라고 중얼거리다 다시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내 옆에 앉아 마치 그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벽처럼 계셨고 누군가 내 자금 조달 방법을 묻자 할머니는 앞으로 숙이며 자기 돈, 자기 노동,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공동 서명한 대출 하나로 했다. 고 답했다. 저녁 식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계속 대화의 초점을 세린에게로 돌리려 했지만 세린은 허락하지 않고 내 연설, 상, 취업 제안 얘기로 계속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가 그거 몰랐지 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방 안 모두가 알아챌 만큼 미묘하게 움찔했다. 디저트가 나오자 아버지는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 우리가 실수를 좀 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나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한 딸에게 투자하고 다른 딸은 버린 거예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잘 해낼 줄 알았던 거다 라고 했고 나는 내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불편한 거죠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다. 집이나 졸업 선물이라도 라고 했고 나는 한번 웃으며 계약금으로 이미 아파트 마련했어요 라고 말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식탁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떠나기 전 할머니가 일어나 잔을 들며 지름길도 박수도 허락도 없이 스스로 미래를 만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외쳤고 방 안 모두가 잔을 들었지만 부모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도 없이 나왔다. 저녁 다음 날 아침 나는 컴퍼니 이 인사팀에서 공식 오퍼 패키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첨부 파일을 열어 시작 연봉, 계약금, 이사 지원금, 복지 혜택을 확인했을 때 나는 미소도 눈물도 숨조차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에게 이제 공식이에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할머니는 1분도 안 되어 전화를 걸어 출력해서 액자에 넣고 그들이 방문할 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라 고 하셨고 나는 그들은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다시 쓰는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세린은 그날 오후 따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고 우리는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세린은 그들이 이걸 가족들에게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하고 있어 라고 했고 나는 이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증거는 이미 공개됐으니까 라고 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 라고 했고 나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건 달라 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이제는 외면하는 게 중립이 아니라 결과를 가진 선택이었다는 걸 드디어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마닐라 봉투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태영 교수님이 써주신 너에 대한 추천서야. 내가 내 논문을 위해 해준 모든 일을 말씀드렸더니 너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럴 필요 없었는데 라고 말했고 그녀는 아니,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지 못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해 라고 대답했다. 그 주 후반 비즈니스 잡지 특집 기사가 압박 속에서 자수성가 다은의 진짜 성장 설계도 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왔고
사용된 사진은 졸업식 때 찍힌 것이었다.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와 세린이 내 양옆에 선 사진, 실제로 와준 사람들만 있었다. 나는 집 주소로 잡지 실물을 보냈다. 쪽지도 발신인 라벨도 없이 무시할 수 없는 주소와 번쩍이는 표지만 담아서. 이틀 후 엄마가 기사 봤어. 자랑스럽다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책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이사에서의 온보딩에 집중했다. 내 직함은 인턴도 주니어도 아니었고 정식 클라이언트 대응 권한이 있는 어소시에이트 컨설턴트였다. 즉, 나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미팅을 이끌게 되었다. 첫 주에 팀장이 어떻게 정식 교육 없이 그렇게 많은 기술을 익혔냐고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필요는 커리큘럼보다 더 큰 동기예요. 그녀는 웃으며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나는 2개의 계정을 혼자 관리했고 나보다 1살 어린 신입을 멘토링했다. 그녀는 19살 때의 나와 너무 닮았다. 과학의 자격을 갖췄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 공간을 내주길 기다리는 모습. 나는 그 공간을 내주었다. 캠퍼스에서는 예전 교수님들이 게스트 강의나 패널 발표를 부탁하는 메일을 계속 보냈고 나는 비즈니스에서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의 한 행사에만 응했다. 가족의 돈이나 유산된 인맥 없이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 같은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였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이 잡지 기사에서 나를 알아보고 지원 없이 이기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건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지원이 오지 않아도 계속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답했다. Q&A 시간에 누군가 가족이 사과한 적 있나요? 라고 물었고 나는 아니요. 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태도가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후 세린이 조용히 다가와 좀 냉정하더라. 고 했고 나는 정확했으니까 라고 답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달 말 할머니가 우리 셋만을 초대해 작은 저녁 식사를 하셨고 디저트 시간에 할머니는 벨벳 주머니를 건네며 말씀하셨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내가 졸업하던 날 주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너 자신을 보게 될 때 넘기라고 하셨지. 나는 그것을 열었고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는 얇은 각인이 새겨진 금팔찌가 들어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원한 건 감사가 아니라 이어짐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주 나는 A대학 재정지원 사무실을 찾아가 대회 상금과 사업 수익으로 작은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다고 상담했다. 담당자가 기준을 묻자 에세이도 학점도 필요 없어요. 2가지 일자리를 가진 학생, 동생을 돌본 학생, 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운 학생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메모에서 눈을 들어 그럼 대상이 확 줄겠네요. 라고 했고 나는 좋아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라고 답했다. 첫 장학생은 2학년 회계학 전공으로 1학년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도 동생을 돌보며 등록을 유지한 학생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봐 줄 알았어요. 라고 했고 나는 우리는 서로를 알아봐요. 라고 답했다. 한편 부모님은 여전히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3번이나 브런치에 초대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4번째 시도 때는 할 말 있으면 다음 달 장학금 시상식에 오세요. 아니면 그만 가장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타났다. 조용히 앉아 박수 칠 때 박수치고 언론과는 말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시상식 후 아빠는 수상자에게 악수하며 우리 딸이 생각나네요. 라고 했고 그녀는 알아요. 다 들었어요. 라고 답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시상식 2주 후 엄마가 단둘이 점심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지만 사흘 뒤 동의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직장 근처 카페를 골랐고 내가 자리에 앉자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럼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은 척 그만하세요 라고 했다. 엄마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우린 항상 세린이가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더 여리고 더 약해 보여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래서 덜 요구하는 아이 대신 보호하기 쉬워 보이는 아이를 택한 거네요 라고 했다. 엄마는 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잖아 라고 했고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요구는 누군가 들어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엄마는 내 말을 들은 적 없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떨구며 내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 라고 했고 나는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엄마가 내가 기다려온 질문을 했다. 우리 미워하니? 나는 솔직히 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신뢰하지도 않아요. 엄마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공정하네 라고 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획보다 10분 더 자리에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세린이 전화해서 아빠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나는 그건 관객이 필요 없을 때만 의미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다음 토요일 아빠는 내 아파트에 와서 입구에 선 채 선물 가방을 들고 뭘 가져가야 할지 몰랐어. 내 엄마가 꽃을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다. 나는 진짜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라고 했다. 아빠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목을 가다듬고 우리가 너를 실망시켰다 고 말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줄 몰랐기에 나는 그가 진심인지 유심히 지켜봤다. 아빠는 우린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어. 모든 걸 세린에게 쏟으면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거라 믿었고 넌 어떻게든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라고 말했다. 나는 그건 전략이 아니라 편애를 논리로 포장한 거였어 라고 했다. 아빠는 반박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후회한다 고만 말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후회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후회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아빠는 둘 다야. 하지만 주로 이제 내가 알게 돼서야 라고 답했다. 나는 그날 아빠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진전이었다. 3주 후 대학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1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 캠페인에 쓸 짧은 추천 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대본을 직접 쓰고 장학금 이야기를 언급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대학 측도 동의했다. 영상은 대학 소셜 채널에서 화제가 됐고 특히 때로는 당신을 응원해야 할 사람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스스로 쌓아라 라는 부분이 인기를 끌었다. 영상이 입소문을 타자 2개의 고등학교와 한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3번째 강연이 끝난 뒤 한 소녀가 다가와 우리 엄마는 내가 오빠처럼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장학금 지원자들이 보냈던 옛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고 그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드디어 자신을 알아봐줬다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고등학생 중 돌봄을 하거나 성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위한 2번째 기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홍보도 행사도 없이 오직 영향만 남겼다. 직장에서는 신규 계정의 리더로 승진했고 대형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용 전략 보고서 공동 집필을 맡았다. 매니저는 이렇게 빨리 승진하는 건 드문 일이지만 넌 평범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하냐는 질문에 나는 내가 공을 떨어뜨리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그 분기
우리 클라이언트 만족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CEO가 깜짝 방문해 팀원들과 악수한 뒤 나를 따로 불러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 말했다. 부서 순환 리더십 역할에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권했고 이는 보통 5년차 이상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다. 왜 나냐고 묻자 그는 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그 문제가 존재하는 맥락 자체를 바꾼다. 고 했다. 그날 밤 세린과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하자 세린은 넌 지금 그들이 나에게 기대했던 걸 다 하고 있어 라고 했다. 나는 넌 지금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답했다. 세린은 교육 형평성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했고 나는 꼭 해 하지만 정말로 들어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생각이 있다면 이라고 말했다. 세린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믿었다. 부모님은 다시 친척들에게 내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마치 늘 믿어왔던 것처럼 내 성취 기사 스크랩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왜곡된 태도가 싫었지만 더 이상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 진실은 이미 공식 기록에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할머니께 아직도 시작을 다시 쓰려고 해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그래 두렴. 모두가 결말을 봤잖니? 라고 하셨다. 졸업 6개월 후 나는 대학 연례 동문 서밋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단순한 졸업생이 아닌 비즈니스 혁신 패널의 메인 연설자 자격이었다. 담당자에게 어떻게 나를 선택했냐고 묻자 모든 위원회에서 망설임 없이 당신 이름이 나왔다. 고 했다. 나는 할머니께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날짜를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내가 졸업하던 날 이미 달력에 표시해놨다. 고 하셨다. 세린에게도 말하자 세린은 슬라이드 준비나 뭐든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이번엔 내가 필기할게 라고 했다. 행사 이틀 전 아빠가 문자를 보내 자신과 엄마가 참석 등록을 했고 선물을 가져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대신 방해만 하지 마 라고 답했다. 부모님은 일찍 도착해 앞쪽에 앉았고 오랜만에 내 주위를 끌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건 정말 오랜만에 현명한 행동이었다. 무대에 올라 낯선 사람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나는 누구에겐 고든 길이 주어지고 누구에겐 부서진 조각들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한다. 고 시작했다. 그 순간 부모님도 자신들이 내게 건넸던 부서진 조각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25분간 연설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하게 쓰는 시간을 어떻게 창업에 썼는지, 모든 거절을 어떻게 지렛대로 삼았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결핍을 자율성으로 바꾼 이야기를 했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무엇을 완성할지는 내가 고를 수 있다. 고 마무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졸업식 때보다 더 큰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3명의 학생이 멘토십을 요청하러 다가왔고 2명의 교수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회사 F의 한 디렉터는 내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끌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부모님은 리셉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왔고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며 별건 아니고 내가 예전에 가졌어야 했다고 생각한 거야 라고 말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대학 학자금, 계좌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잔액은 거의 0에 가까웠지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끝내진 않은 거네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다시 건네며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제 힘으로 해냈으니까 그게 더 의미 있어요 라고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시 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이번엔 연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꼭 전해야 한다고 느끼는 진심이 느껴졌다. 부모님이 떠난 뒤 세린이 남아서 자신이 일하는 비영리단체에 전단지를 건네며 말했다.
가족의 지원이 전혀 없는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을 위한 멘토십 허브를 만들고 있어. 도움 없이 해낸 사람의 이름을 딴 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 나는 진짜 돈으로 지원할 거 아니면 내 이름 붙이지 마, 라고 했고, 그녀는 웃으며 이미 했어. 내 새 그랜트 스티펜드에서 나가, 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짜로 하는 거구나, 라고 말했고, 그녀는 너 때문이야. 내가 내 길만 바꾼 게 아니라 뒤따라올 길도 밝혀줬으니까, 라고 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서밋에서 온라인으로 본 영상을 10번이나 봤다며 내가 처음 그들을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고 말했던 때를 기억하냐고 물으셨다. 나는 말했던 건 기억나지만 더 이상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라고 답했고, 할머니는 그게 바로 내가 이겼다는 증거야, 라고 하셨다. 다음 날, 나는 경영학과에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단순히 회복력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안전망 없이 창업하는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묻자 나는 사일런트 빌드라고 해주세요. 그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일주일 만에 음식 준비 사업, 리셀 사업, 번역 서비스, 튜터 네트워크 등 풀코스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학생들의 지원서가 쏟아졌고, 나는 내가 받았으면 했던 존중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다. 나는 즉시 3곳을 지원했다. 조건도, 에세이도 없었다. 오직 믿음뿐이었다. 세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넌 우리 부모님이 알았으면 했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고, 나는 아니, 나는 내가 필요했던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을 때 말이야, 라고 답했다. 몇 달 후, 대학 연례보고서의 사일런트 빌드 프로그램의 전면 기사가 실렸다. 한 수혜자는 누구의 조건도 없이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 건 처음이라고 인용됐고, 나는 설립기부자로 등재되었다. 부모님은 해당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 복사본을 보내며 내가 삶을 바꾸고 있어. 이제야 우리가 보고 있어, 라는 쪽지를 남겼다. 나는 쪽지는 버렸지만 보고서는 남겼다.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졸업 1주년이 되는 날, 나는 회계사와 함께 디지털 에이전시의 전 운영권을 처음부터 키운 2명의 학생 계약자에게 넘기는 서류를 마무리했다. 왜 물러나느냐는 질문에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증거가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다음 날 그들은 파트너십 서류에 서명했고, 그중 한 명이 절대 선배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게요, 라고 하자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짊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만의 이름을 세우는 거야, 라고 했다. 같은 주, 회사에서 다음 순환 사이클의 내부 승진을 발표했고, 나는 9개월간 4개국을 오가며 직접 프로젝트 팀을 꾸리고 지역 디렉터에게 직접 보고하는 글로벌 클라이언트 이니셔티브의 리드 전략 컨설턴트 역할을 제안받았다. 나는 몇 시간 만에 수락했다. 직함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생존으로 쌓은 것이 검증 아래서도 번창할 수 있음을 다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준비됐길 바란다. 넌 이제 조용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라고 하셨다. 출국 이틀 전, 세린과 저녁을 먹으며 정책일은 어떻게 돼가냐고 물었더니 교육 기반 자금의 의무적 투명성 관련 제안서를 제출했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다. 왜 그 이슈에 집중하냐고 묻자 누가 뭘 받는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던 때가 어땠는지 기억나서, 라고 했다. 나는 자랑스럽다고 했고 그녀는 신기한 게 사람들이 내 소식은 어떠냐고 내게 물어보기 시작했어. 내가 내 대변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라며 웃었다. 나는 그냥 일하고 있다고만 해. 그게 늘 진실이었으니까, 라고 답했다. 떠나기 전 엄마가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동의했다.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엄마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넌 우리가 받을 자격보다 훨씬 잘 자랐어, 라고 말했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고
결국 엄마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네 라고 했다. 엄마는 미소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7살 때 받았던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학교 상장 들고 있는 내 사진을 건네며 차고 정리하다가 찾았어. 이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를 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말했다. 나는 사진을 찍어 가방에 넣고 이건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어 라고 말했다. 공항에서 나는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함께 앉았고 할머니는 내가 떠나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으셨다. 나는 아니요, 멈추는 게 더 두려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계속 나아가. 하지만 왜 시작했는지는 절대 잊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첫 번째 나라에 도착한 날, 세린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현지 학교에서 자금 격차에 대해 연설을 하면서 내 말을 직접 인용했다고 했다. 어떤 말을 인용했냐고 묻자 그녀는 허락받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이야 라고 답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고 핸드폰을 끄고 내가 이미 변명 없이 쌓아온 것의 다음 장을 결정지을 회의에 참석했다. 몇 주 후 해외 고객과 파트너사와 연달아 미팅을 마친 뒤 지역 디렉터가 나를 따로 불러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배운 게 진짜 자산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고 답했다. 진실은 복수가 아니라 통제권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이 나 없이 쓰려 했던 이야기를 되찾는 것이었으며 무시당하는 것이 무능하다는 것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세린이 참여한 비영리 단체는 내가 만든 장학금 이름을 딴 새로운 멘토십 도서관을 세웠다. 내가 그곳에 들어서자 한 학생이 혹시 다은님이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아니,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답했다. 헌정식에서 디렉터는 내가 연설할 건지 물었지만 나는 사양했다. 대신 학생들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했다. 내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조용히 참석하셨고 적절한 때 박수를 치셨으며 공로를 요구하지도 사진을 찍으려 하지도 않으셨다. 처음으로 나는 지적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행사 후 아버지는 우리가 다 읽어봤어. 완전히 우리를 밀어내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라고 하셨고 나는 내가 밀어낸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기만 해서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다시 잔을 들어 모든 걸 거꾸로 해야 했지만 결국 앞서 나간 사람들에게 건배하자 라고 말씀하셨다. 모두가 잔을 들 때 나는 식탁을 둘러보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저 지켜보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어릴 때 상상했던 사과, 우리가 틀렸고 미안하고 고치고 싶다 라는 순간은 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얻었다. 내 가치를 증명하는데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그 집을 마지막으로 나설 때 나는 무언가를 두고 떠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느낌이었다. 생존에서 시작된 일은 구조를 갖추고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로 부끄러움이나 변명 없이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계속 쌓아갈수록 한때 나를 배제했던 사람들에게서 마무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명확함만 있으면 됐다. 평등한 기회를 간절히 바랐던 소녀는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토대를 쌓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다른 학생들이 그럴 필요 없게 만들었으며 한때 무시당했던 목소리는 이제 다른 젊은 여성들이 먼저 말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처음엔 그들이 했던 일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것을 평생 짊어질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놓아주는 것이 항복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만드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세리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눈을 돌리지 않은 증인이 되었고 편한 답 대신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의미였다. 할머니는 공을 바라지 않으셨고 공개적인 감사도 원하지 않으셨으며 성과를 따지지도 않으셨다. 그저 곁에 계셨고 항상 나타나셨고 모두가 침묵할 때 크게 믿어주셨다. 내가 해온 모든 일에는 명패에 적히지 않아도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제 학생들이 내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은 내가 고통을 어떻게 견뎠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꿨는지 묻는다. 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말한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시작해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라. 오직 내 손에서만 박수가 나와도 끝까지 해내라. 내가 내 자신의 증인이 되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